불면증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불면증은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결책은 바로 우리 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제 68세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밤마다 3시가 되면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 채 몇 시간씩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그로 인해 낮 동안 피곤함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김영수 어르신은 단 10초 만에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방법을 통해 그는 이제 밤에 6시간씩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그 방법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불면증을 겪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깊고 건강한 잠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자주 깨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졸음과 피로를 느끼게 하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밀려왔지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밤늦게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함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신체의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잠의 질이 얕아지며 반대로 근육을 강화하면 더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수면과 관련하여 몸의 열과 기운의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한의학에 따르면 몸에 열이 많거나 기운이 부족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숨겨진 방법이 바로 이 기운을 다스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육과 수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한 후 어떻게 실생활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 4시에 자주 깨며 화장실을 가고 나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었고 8년 동안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제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통해 수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과 까치발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30번씩 반복하였고 점차적으로 그 횟수를 늘려갔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잠들기 시작했고 결국 밤에 깨는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몸의 근력을 키우고 기운을 조절함으로써 잠의 질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2세로 그동안 8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2시나 4시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죠.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의학적인 방법이나 운동을 시도해보지 않았고 그저 수면제만 의존하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준 간단한 운동을 시작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점차적으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과 까치발을 들고 있는 운동으로 하루에 각각 30번씩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10번도 못했지만 점차 몸에 익숙해지면서 2주 후에는 30번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후 박 할머니는 수면에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잠이 드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밤중에 한두 번 깨어나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면의 첫 단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했고 계속해서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폼롤러, 지압법과 수면 스위치 켜는 방법을 추가로 실천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경험은 단순한 운동이 어떻게 불면증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운동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기운을 흐르게 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고 몸의 기운을 돋우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박 할머니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신체의 변화에 맞춰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박순자 할머니처럼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 불면증을 해결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방법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운동과 습관이 효과적인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신체 활동을 늘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의 피로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분비되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아침 햇볕을 쬐는 중요성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아침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며 이 호르몬은 낮 동안 우리를 활기차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는 것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제70세 이상이 되면 세로토닌 생성 능력이 8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받으며 30분 정도 걸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덥고 힘든 여름에도 마트나 대형 쇼핑몰에서 에어컨을 켜고 실내에서 걷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라도 아침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운동의 중요성 수면의 질을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특히 가벼운 근력 운동은 매우 유효합니다.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42%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수면을 더욱 깊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근육 운동을 통해 수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나 까치발 들기와 같은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며 운동을 반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더 유연해지고 피로가 덜해지면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3. 바나나와 꿀물의 효과적인 활용. 저녁 식사 후에는 바나나 1개 또는 꿀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나나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을 진정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데 유익합니다. 또한 꿀물은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작은 당 공급원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취침 30분 전에 먹으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4. 카페인과 초콜릿의 영향을 피하기.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자극하여 잠을 이루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 홍차, 초콜릿과 같은 카페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의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수면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하며 여러분은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운동, 햇볕 쬐기, 바나나와 꿀물 같은 간단한 방법들이 수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나이 들면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실천해 보세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 몇 가지 습관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수면에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마트폰 사용.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빛은 우리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 지금은 낮이다, 깨 있어야 한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로 인해 잠을 이루기 어려워지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고 대신 종이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꺼운 역사책이나 조금 지루한 책을 읽으면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커피, 차,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을 자극합니다.
카페인은 신경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 이후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밤에 잠들기 훨씬 어려워지며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나 초콜릿 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카페인 없는 차나 허브차,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밤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체내에서 카페인이 분해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식과 무거운 저녁 식사는 잠자기 전에 너무 과하거나 무겁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위에 부담을 주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잠이 오지 않거나 수면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잠들기 전에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쌈이나 바나나, 꿀물 등이 수면을 돕는 데 유익합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이 가지 않으며 잠을 자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적당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걱정과 스트레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나 걱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큰 원인입니다. 뇌는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해야 할 일도 간단히 메모해 두면 머릿속에서 그 문제들을 떠나게 해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5. 과도한 수면제 사용, 수면제를 사용해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수면 패턴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우리 뇌를 일시적으로 억제시켜 잠을 자게 하지만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를 자주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제 대신 자연적인 방법으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 햇볕 쬐기, 좋은 식습관,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6. 취침 전에 운동 피하기. 취침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와 신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잠자기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은 잠을 도울 수 있지만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잠자기 전에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는 등의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 노트를 작성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수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개선하면서 우리는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불면증의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 쌓였던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은 신체적 요인만큼이나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럼 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라벤더 향기의 힘. 라벤더는 오래전부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라벤더 향기는 뇌의 긴장센터를 직접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우리가 보다 쉽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자도록 돕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 끝에 한 방울 떨어뜨린 후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며 향을 맡아보세요. 이 단순한 방법이 뇌에 이제 편안히 쉴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라벤더 향기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79세의 이영수 할머니는 평생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들지 않았고 TV를 켜놓고 겨우 졸았죠. 그러나 라벤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놀랍게도 TV 없이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라벤더 향기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돌게 하며 자연스럽게 잠이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라벤더 향기를 활용한 간단한 이완 기법은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치료법 없이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초, 걱정 노트 작성법. 불면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치게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불안해하곤 합니다. 이는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걱정 노트란 잠자기 전 자신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일 할 일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뇌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걱정 노트를 작성하면 뇌가 이 문제는 기록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걱정이 덜어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년간 불면증을 겪었던 김명자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녀는 걱정 노트를 작성한 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이 그녀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3. 수면 환경 개선. 이완 기법뿐만 아니라 수면을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은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대와 베개, 이불 등 수면에 관련된 물품도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대와 베개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은지,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침실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더운 방이나 너무 추운 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청결한 침구와 함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4. 마음을 비우는 명상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몇 분간의 간단한 명상은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뇌는 자극을 받지 않고 숙면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명상 방법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오늘의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라벤더 향기와 걱정 노트 작성, 수면 환경 개선, 명상 등을 통해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며 이 방법들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신체 활동을 증가시키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만으로도 깊은 잠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소개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일관된 수면 패턴 만들기,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일관된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아침 햇볕을 30분 이상 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또한 주말에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이 규칙적으로 맞춰지며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일관된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를 실천해 보세요. 수면 패턴이 일정해지면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2. 수면 전 걱정과 스트레스 해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누운 후 하루 동안의 걱정이나 스트레스가 떠오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걱정들은 우리가 잠자기 전에 모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걱정 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자기 전 오늘의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적어두면 뇌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어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걱정 노트를 쓰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깊은 잠을 자는 데 필요한 마음의 준비를 돕습니다. 3.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잠을 자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운동은 반드시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처럼 간단한 의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나 까치발 들기 운동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력 운동은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실천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4.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잠을 잘 자는 데 있어서 수면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방, 시끄럽지 않은 환경, 적당한 온도 등이 모두 잠을 잘 자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와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도록 조정하고 청결한 침구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너무 더운 방이나 추운 방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완 기법과 라벤더 사용. 이완 기법이나 라벤더 향기의 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라벤더는 뇌를 진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뇌와 몸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라벤더 향기를 맡거나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유효합니다. 6. 잠을 위한 마음가짐.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7. 실천과 인내, 이 모든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하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던 김영수 어르신처럼 작은 변화들을 실천하면서 차근차근 건강한 수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첫날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불면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운동, 햇볕 쬐기, 좋은 식습관, 이완기법 등은 모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15년간 불면증을 겪었던 김영수 어르신도 이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활기찬 삶을 되찾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80이 넘은 지금도 가끔 그날의 저녁 식탁을 떠올립니다. 반찬 냄새가 식탁 위를 감싸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방 안을 울리던 그 순간, 나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퇴근이 늦을 거라는 연락도 없이 딸이 언제쯤 올까 창문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오랜만에 얼굴 본다고 해서 좋아하던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 두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찌개가 식어가던 밤 8시 무렵 현관문이 덜컥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고생했지? 하고 말했지만 딸은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식탁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이런 거 했어? 나 반찬 지겹다고 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아직도 내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는데 딸은 그 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가슴 문까지 닫아버린 것 같았죠. 나는 식탁 앞에 앉아 식은 찌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그 말을 해봤자 딸이 달라질 리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엄마는 왜 맨날 감정적으로 굴어? 그렇게 말하면 나만 더 작아지고 내 마음은 더 허물어질 뿐이겠죠. 사람은 이상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의 말에는 참고 웃을 수 있는데 자식의 말 한마디에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이렇게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밤마다 목을 조여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종속이 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방에서 나오자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연아야,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멈춰 섰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를 쳐다봤죠. 나는 고개를 들고 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구한테도 지겹다고 말해. 친구가 해준 밥에도 그런 말 해. 아니면 상처 줄까봐 참니?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니? 그 말이 공기 속에 길게 남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방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참 뒤 방문이 열리며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내가 좀 예민했나 봐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은 잔소리나 눈물, 그리고 희생이 아니라 자각이라는 걸요. 내 말 한마디가 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이 짧은 문장은 비난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자식이 자기 모습을 비춰보게 만드는 거울이죠. 그날 이후 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대신 존중을 요구하겠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로 원하는 건 돈도 도움도 아닙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입니다. 내가 쏟은 사랑이 무시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자식이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희생은 멈춰야 합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날의 식탁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늦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나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또 다른 상처를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듬직한 아들이었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어린 동생까지 챙겼던 아이였으니 내 자랑이었죠.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잘 돼야지. 그래야 내가 버틴 날들이 헛되지 않지.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도매시장부터 밤 배달까지 손에 굳은 살이 박혀도 두 아이가 굶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금을 깨고 중고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을 해약해서라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때 그는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죠. 엄마, 나중에 다 갚을게요. 나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잘 살면 그걸로 갚는 거지. 그게 어머니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석이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나는 그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 하나 해보려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처음에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 자금, 그건 평생 땀으로 모은 마지막 남은 씨앗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허리와 손끝이 부서져서 쌓인 시간들이었지요. 그런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그냥 놔둬서 뭐 해요? 엄마는 어디 놀러 다니셔? 그 돈은 나 도와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내던지는 말투였죠.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속에 비친 내 얼굴은 오랜 세월 참고 살아온 흔적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참아야 할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한다. 나 자신을.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아들은 멈칫했습니다. 내가 늘 뭐든 들어주던 엄마였으니까요. 결혼은 네가 선택한 길이고 그 무게는 네가 져야 해.
엄마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몰랐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내어줄 줄은.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희생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걸.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리의식으로 바뀝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무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의무는 끝없이 욕으로 변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비는 한 번 베풀되 그 끝은 반드시 지혜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사랑은 베풀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까지야. 이 한마디는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는 문장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경계의 문장입니다. 부모는 바람이 되어 자식을 밀어줄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다리는 아닙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의 문을 조금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운함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무로만 존재하지 않겠다는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선언이었죠. 내 마음의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내 안에 남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래 묵은 사랑이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 소연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그날 아침 소연이가 바쁘다며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은행 가서 서류만 좀 내주세요. 그냥 도장만 찍고 제출하면 돼요. 나는 은행이 낯설었지만 딸이 믿고 맡긴 일이니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류를 챙기고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갔지요. 대기표를 뽑고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내 차례가 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본인 상담이 필요해서 어머님이 직접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당황해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말은 어렵고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결국 나는 일을 마치지 못한 채 서류를 다시 챙겨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 냈어요.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지요. 그게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그냥 돌아왔어. 그러자 딸의 목소리가 급격히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진짜 그것도 못해요? 그냥 내 말대로 서류만 내면 된다니까.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 말에 나는 멍해졌습니다. 서류 하나 못 낸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던진 다음 말은 내 가슴을 찢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요즘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나서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딸의 말이 칼처럼 내 마음을 베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라는 존재가 이제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엔 세월이 쌓은 내 모든 노력이 지워지고 단지 늙고 무능한 사람으로만 규정된 나의 초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하늘에 구름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더군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답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사람이었나.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더는 참으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가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화난 이유는 서류 때문이 아니야.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그 태도, 그게 더 아파. 순간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널 위해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엄마가 사람 대접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네가 엄마를 필요로 하면서 왜 엄마의 존재는 무시하니? 그 말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인간 그 자체입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내 방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함부로 말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낼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걸요. 부모가 스스로의 존엄을 지킬 때 자식은 비로소 사랑의 무게를 배웁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살면 자식은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내가 존중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늦게나마 배웠으니까요.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요. 그 깨달음은 내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지킬 때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컴퓨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컴퓨터 켜져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클릭 몇 번만 하세요. 그날 회사에서 프린트가 되지 않아 대신 서류를 인쇄해달라는 부탁이었지요. 나는 천천히 컴퓨터 전원을 켜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로그인 창, 알 수 없는 영어 메시지들, 그리고 멈칫거리는 마우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첨부 파일인가? 중얼거리며 한참을 찾았지만 아무리 눌러도 서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이거 파일이 안 열리는데? 그때 딸의 말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이래서 내가 뭐 좀 부탁하면 스트레스라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못 다루면서. 그 순간 내 귀에 꽂힌 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마우스를 쥔 손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생이 갑자기 낡은 가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술을 모른다는 이유로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현실이 그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못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야.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고 그걸로 사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 딸은 그제야 숨을 고르며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엄마가 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마음이 다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이는 나에게 설명할 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죠. 엄마, 이번엔 이렇게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기술로 바뀌었지만 존중은 여전히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면 능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뒤떨어진 사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연령 편향이라 부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편견이지요. 그건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병들게 하는 폭력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늙은 이를 공경하되 그 뜻까지 헤아려야 한다. 겉으로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부모는 단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세월, 그 시간 속에 담긴 마음이 바로 존중의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일에도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한 문장이 자라났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게 아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은 배우는 속도보다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신 배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른의 품격이자 부모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끄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공감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그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이란 결국 사랑을 배우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아들 민석이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손주를 하루 봐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만 도와달라는 말이었지요. 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시락, 아기 간식, 여벌옷까지 꼼꼼히 챙겨서 2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를 안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길었습니다. 젖병을 씻고 이유식을 만들고 낮잠을 재우고 울음을 달래며 하루가 순식간에 흘렀습니다. 그날 나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손주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민석이가 식탁 위에 놓인 이유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애한테 이런 이유식 먹이면 안 돼요. 요즘은 알러지 단계를 봐가며 하나씩 먹이는 거라니까요. 나는 순간 멈췄습니다. 먹인 게 잘못이었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낮잠도 너무 오래 잤나 봐요. 이러면 오늘 밤에 또 못 자요. 요즘은 다 수면 교육하는데 어머니는 이런 기본도 모르세요? 그 말에 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한시도 쉬지 못하고 돌봤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내가 싸온 도시락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도시락마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민석이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그 말에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 말 듣고 알겠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잘 알고 있다는 방식대로 너희가 직접 해보면 되겠네. 엄마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비난받으면서까지 할 순 없어. 나는 너희 집 일꾼이 아니란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엔 쓸쓸함보다도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해온 일들을 돌이켜보니 그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도와줬는데 돌아온 게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함으로 치부될 때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는 훨씬 깊습니다. 가족이란 나를 가장 이해해줄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철학자 루소는 말했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결국 지배로 변한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럴 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에게 부모의 노고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말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단호한 한 문장이 자식의 행동을 멈추고 부모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너무 피곤해서 말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피곤할 때 말이 세질 때가 있어. 하지만 이제 서로의 수고를 조금만 더 알아주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때로는 경계를 세우는 용기라는 걸요.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것은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존중을 되찾는 첫걸음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없이 헌신해도 그 마음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자식을 벌주는 문장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문장입니다. 그 말은 부모의 삶을 보호하고 자식의 마음을 깨우는 가장 단단한 울림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 할 시간이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온 걸까? 거울 속에 나는 그저 평범한 노년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 그 얼굴 하나하나의 주름마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뛰던 날들, 아이들의 웃음에 눈물이 섞였던 저녁들, 아무도 몰랐지만 홀로 울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끝없이 사랑하며 버텨왔습니다.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드는 것.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내어주기만 했던 손으로 이번엔 나를 감싸 안고 평생 남을 먼저 챙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하며 살겠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을 지켜내겠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보듬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도 침묵으로 삼키던 내게 이젠 말해줍니다. 괜찮아. 네가 틀린 게 아니야. 다만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답게 내 삶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한 말,
돌아오지 않은 고마움, 참아야만 했던 눈물.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처 위에 피어난 연민과 이해가 이제는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작아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존엄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한 하루로 살자.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고 어제의 상처에 머물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거울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은 고생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 눈가의 주름에는 참아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 입가의 미소에는 포기하지 않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견디고 때로는 울고 다시 일어서며 배운 그 모든 날들이 인생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랑할 차례야.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 어딘가에 오래된 상처가 있다면 부디 그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흔한 양파. 여러분은 과연 양파가 가지는 힘을 알고 계셨나요? 양파는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서 자주 사용되는 양파는 조리하기 쉽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실 양파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가진 자연의 약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양파를 먹으면서도 제대로 그 효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양파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매일 먹어왔던 양파가 그저 일반적인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신비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양파를 먹는 방식이나 시간, 심지어 그 부분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양파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매일 먹고 있던 양파가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매일 양파를 먹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효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면?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보통 버리는 양파의 껍질, 그 부분이 사실은 암세포를 공격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 가득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양파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특수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양패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과 알리신이 포함되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양파의 진정한 효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양파를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자른 후 즉시 요리에 사용하면 대부분의 효능이 사라지고 단 몇 분만 양파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그 효능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의 발견으로 자른 양파를 몇 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며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양파의 껍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파를 깔 때 껍질을 버리고 그 속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그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더 많은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한겸증, 항산화 작용을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양파 껍질을 우리는 매일 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버리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금광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분을 버리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건강 기회를 놓쳤는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미국의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양파 껍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껍질을 활용한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양파 껍질 추출물이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왜 이를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는 제약회사들이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건강 기적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조금 의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전설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이 그 진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양파의 모든 상식을 깨고 이 충격적인 비밀을 직접 알아보세요. 이 비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양파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파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이제 양파의 비밀을 밝혀본 후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43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며 매일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무서운 경고를 받으셨고 언제 뇌출혈이 올지 모른다는 위협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손녀가 외국에서 알게 된 양파의 비밀을 할아버지에게 전해주었고 강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강 할아버지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십 년간 고생하던 만성 관절염까지 사라졌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담당 의사인 김진우 박사는 이 사례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43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한 환자가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화된 것은 의학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가 강 할아버지의 건강을 되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그런 기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강 할아버지는 양파를 특별한 방식으로 섭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양파를 자르고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그 양파를 섭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강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단지 양파를 잘라서 공기 중에 잠시 노출시키고 그 후 섭취하면 양파에 포함된 알리신과 퀘르세틴 성분이 활성화되며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과 한겸증 작용이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고 관절염 증상도 개선되며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이 양파의 특별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 할아버지처럼 양파를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양파를 섭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양파를 자른 후 최소한 10분 이상 공기 중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양파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활성화되어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이 증가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파를 너무 빨리 조리하지 말고 천천히 볶거나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양파 속의 항산화 성분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강 할아버지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양파가 혈압 조절, 관절염 완화,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약이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 할아버지처럼 건강을 되찾고 싶은 분들은 이제부터 양파를 더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압을 조절하고 관절염을 완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도 강 할아버지처럼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양파가 가진 놀라운 효과를 뒷받침할 연구들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양파를 일상적으로 먹으면서 그 효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은 양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양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과 퀘르세틴은 실제로 우리 몸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동안 양파의 진정한 능력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는 일본 도쿄대학 식품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발견은 양파를 자르고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킬 때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되어 그 효능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리신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암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팀은 자른 직후 바로 양파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과 일정 시간 동안 공기 중에 노출시킨 후 사용하는 것의 효능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알맹이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 건강을 개선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양파 껍질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자르고 껍질을 버리지만 그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은 알맹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동안 양파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의과대학에서는 양파 껍질 추출물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일부 환자들은 오래된 기억까지 되찾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발견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치매 연구에서 양파 껍질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양파가 단순히 맛있는 채소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파를 자를 때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활용한다면 우리는 양파의 진정한 효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파가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는 단순히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의 양을 줄이거나 약을 끊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양파를 단순히 음식 재료로만 보지 말고 그것이 가진 건강적인 혜택을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양파의 진정한 효과를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해 보세요. 양파는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약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파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몇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양파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은 단순히 양파를 자르고 바로 요리에 사용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양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파 자른 후 기다리기. 알리신 성분의 활성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은 양파를 자른 후 최소 10분 이상 공기 중에 두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자르고 즉시 요리에 사용하면 그 안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양파에서 나온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양파를 자르고 몇 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킬 때만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양파를 자르고 나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양파가 가진 강력한 건강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자른 후 10분 정도 기다린 뒤 요리에 넣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있으며 혈압 조절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식물의 특성에 따라 활성화되는 자연적인 과정이므로 이 간단한 팁만 따라하면 양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양파 껍질 활용하기. 버리지 말고 재활용. 많은 사람들이 양파 껍질을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더 많은 케르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파 껍질을 버리는 대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양파 껍질을 잘 세척한 후 국물이나 차로 만들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을 물에 넣고 끓이면 껍질에 포함된 영양소가 물에 우러나면서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양파 껍질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 방법은 쉽게 양파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양파 껍질을 국물에 넣어 끓여낸 후 그것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양파 알맹이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3. 양파를 천천히 볶거나 조리하기. 양파를 볶을 때 너무 급하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양파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대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양파의 효능이 최대화됩니다. 양파를 천천히 카라멜라이징 하면서 볶으면 양파 속에 포함된 퀘르세틴과 다른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빠르게 볶으면 양파가 가진 영양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양파를 조리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양파를 요리하면 항산화 효과가 증대되며 소화도 잘 되므로 위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양파를 천천히 볶아내면 그 자체로 자연의 약이 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볶은 양파는 단맛이 더해져 요리의 풍미를 더욱 향상시켜 주므로 건강뿐만 아니라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4. 양파와 다른 건강한 재료. 결합하기. 양파는 다른 건강한 재료와 결합할 때 그 효능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들기름의 조합은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염증 제거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성철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퀘르세틴과 들기름의 오메가3인 지방산이 만나면 체내 염증이 효과적으로 제거되고 심혈관 기능이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의 항염증 작용이 극대화되며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와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여 두 가지 성분의 효능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양파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 양파는 건강에 매우 좋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로운 음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양파를 튀긴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우리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알츠하이머나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와 함께 튀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파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사람은 양파를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와 꿀을 함께 먹으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양파와 꿀의 성분이 결합되면 눈의 망막에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황반 변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꿀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를 올바르게 먹으면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두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매우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양파는 의외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호작용과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혈액 희석제와의 상호작용. 양파는 혈액을 희석시키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파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파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 이미 혈액을 희석시키는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환자는 양파즙을 과다 섭취한 뒤 심각한 출혈을 겪었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으며 양파가 혈액 응고를 더욱 억제하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양파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의사와 상담 후 안전한 섭취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당뇨병 약물과의 상호작용 양파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당뇨병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양파의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이미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혈당을 과도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당뇨병 환자는 양파를 과다 섭취한 후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져 기절할 뻔한 위험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양파와 약물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혈당을 자주 체크하고 양파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 양파는 위를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 위장염 혹은 GERD,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양파를 먹었을 때 속쓰림이나 속이 더부룩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위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양파를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염이 있는 사람은 양파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조리하여 먹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공복에 양파를 먹으면 위장에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사와 함께 양파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양파를 잘못 보관했을 때의 위험. 양파를 잘못 보관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를 자르고 난 후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상온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른 양파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밀폐된 용기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른 양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잘못 보관하면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등 유해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른 양파는 최대한 이틀 이내에 사용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양파를 보관할 때는 신선하게 보관하고 가능한 한 오래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양파를 과다 섭취할 때의 부작용. 양파는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파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과도하게 섭취하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양파 속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이 원인입니다. 양파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지만 과다 섭취는 위장과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민감한 위장을 가진 사람들은 양파의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양파 섭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면 섭취량을 줄여야 하며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는 많은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 섭취하거나 부적절하게 보관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양파를 섭취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양파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섭취 방법과 적절한 보관이 필요합니다. 양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파가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실제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양파가 가진 놀라운 효능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도스니기 디디 오쇼테 끝나일. 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 강영호 할아버지는 43년 동안 고혈압과 만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약을 복용해야 했고 병원에서는
평생 약을 끊을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 유학 중인 손녀가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한 연구를 보고 할아버지께 알려드렸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매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십 년간 고생하던 관절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며 양파가 가진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2.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 박영자 할머니는 15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해왔습니다. 혈당은 항상 위험한 수준을 넘었고 의사들은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의 손자가 해외에서 양파의 효능에 관한 연구를 발견하고 할머니께 알려드리며 특별한 방법으로 양파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양파를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의료계에서도 믿기 어려운 기적적인 회복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박 할머니의 경우처럼 양파가 당뇨와 고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3. 양파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두 사람의 사례는 단순히 기적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파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 보물이며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양파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르고 일정 시간 공기 중에 두는 방법, 양파 껍질을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 등 이러한 작은 습관의 차이가 우리의 건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섭취 방법을 제대로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단지 맛있는 음식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양파는 그 자체로 약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실천과 변화를 통한 건강 회복. 양파를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는 이 모든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효능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양파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를 관리하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제공하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양파와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하세요.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이제 여러분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강 할아버지와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양파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를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양파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고 양파의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양파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의 약이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양파를 올바르게 섭취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양파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양파의 효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양파를 식단에 추가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삶을 위해 양파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